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요. 우리 이제 수용, 뭐 강제 수용, 또 뭐 이렇게 신도시 개발, 우리 어르신들 다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. 이제 사실 여기 뭐 대대로 살아오신 고장이고 이게 정든 삶의 터전인데, 내 삶의 터전을 내가 내 의사에 관계없이 이게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신도시를 크게 이제 몇 개 지구를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 왕숙 지구가 그 중에서 가장 커요. 이게 이제 제일 큰 집이죠. 어떻게 보면 이게 340만 평이나 수용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큽니까, 그죠? 그래서 여기에 뭐 많은 마을들, 그 다음에 많은 농토, 또 우리 원주민들 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 수용을 또 당하시게 돼서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제가 찾아뵌 이유는 이게 이제 시간이 벌써 1년 됐습니다. 발표 난 지가. 그래서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걱정도 많아지실 것 같고, 또 이 뭐 주위에서 아까 우리 수석주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보상되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저기서 뭐 새로운 단체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. 근데 우리 왕숙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단체가 많아지고 이렇게 힘이 분산되면은 사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싸워도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? 뭐 어떤 단체 하나를 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어렵다는 거는 뭐냐면 내 재산권 지키고 정당한 보상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또 제가 자문을 하느라고 쭉 지켜보면은 우리 왕숙지구 대책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회의하시고요. 또 뭘 어떻게 또 해야 우리 주민들 조금이라도 재산권 지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하시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어요. 수차례 걸쳐서 집회도 많이 하시고 또 국회 간담회도 하시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시죠. 일반 거기 참여 안 하시면은 대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재산 지키려고 공동으로 애를 쓰고 계시다는 말씀 먼저 제가 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보상 말씀을 드리면 참 죄송스러운데요. 뭐냐면 이게 나는 여기 대대로 살아왔고 또 계속 살고 싶은데 수용을 전제로 해서 보상 말씀을 드리자고 하니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또 닥칠 일이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. 몰라서 내가 의사결정을 잘못하거나 내가 뭘 몰라가지고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째도 닥칠 일이니까 이 일을 조금이라도 좀 정확하게 아시고, 또 한 번 들어서 또 잘 몰라요. 제가 지난번에 총회 때도 우리 주민총회 때도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우리 대의원님들 계시면 또 대의원님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게 이 전문적인 용어도 어렵고 겪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라서 들어도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.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그냥 복습해서 듣는다 생각하시고,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잘 한번 들어보세요. 이게 다 내 재산 걸린 일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보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, 그 기준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혜택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설명이 간단히 끝나면 뭐든지 궁금하신 사항을 다 질문을 해주세요. 제가 여기 찾아뵌 이유는 전체적인 총회나 이런 데서는 개별적으로 다 이 궁금하신 점을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을 우리 단위로 이렇게 하면 궁금하신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보상 중에서 첫 번째는 영농 손실보상,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테니까 영농 손실보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, 영농 손실보상 이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 농사 짓고 살았는데
이 강제 수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여기가 수용돼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농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이제 폐업되는 거거든요. 말하자면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 넉넉치가 않아요. 이 면적에다가 평수 있죠. 평수에다가 이제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불과 11,000원이에요. 평당 11,000원씩 곱해가지고 그 금액을 산출해서 용농 손실 보상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왜 11,000원이냐면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평균적으로 이 경기도권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얻어지는 소득이 대략 그 정도라고 이제 통계청에서 수치로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계량화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그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은 내가 뭐 400평 아니면 600평 그럼 거기다 평수에다가 11,000원 곱하면 영농 손실 보상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. 농사 못 짓는 거에 대한 손실.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. 요 11,000원이 다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 비닐하우스를 하고 뭐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고 소득이 많은데 그런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그럼 내가 11,000원을 받아야 되느냐? 꼭 그렇지는 않아요. 실제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소득으로도 보상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 그러면 얼마만큼 해주느냐? 이 작목별 이 평균 소득이 11,000원인데 이거의 2배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는 실제 소득을 인정해줘요. 그런데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실제 소득으로 인정해주느냐? 그렇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매출 자료, 그러니까 내가 실제 소득이 있었다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이제 갑자기 닥쳐서 뭘 하려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소득 자료가 있으면 매출 자료, 판매한 자료 이런 게 있으면 좀 모으셔가지고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또 영농 손실 보상 받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. 4페이지. 그래서 이거 제가 읽으면서 하면은 이해가 더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안 보고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.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시간 나실 때 4페이지 보면 영농 손실 보상이 그거구나 하고 이렇게 기억이 나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영농 손실 보상이 대상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.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이게 이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쓰고 있으면 안 돼요. 사업인정 고시일은 우리 언제 났냐면은 지지난달이죠. 10월 15일 날 사업인정 고시가 됐습니다. 뭐 그 사업인정 고시 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농사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.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에 와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농사 안 짓던 분이 갑자기 뭐 땅에다가 나무도 심고 막 이러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이 10월 15일 이후부터는 인위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 농지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. 그 전부터 쭉 지어온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히 이제 농사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농지 소유자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임차하는 분들이 이제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안 받고 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막 짓는 분들이 있어요. 임차인들이.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영농 손실 보상을 안 해줘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농 손실 보상 받으려고 가면은 토지 소유주 도장 받아오라 그래요. 땅 주인.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요. 임차인하고 땅 빌려준 사람 임대인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나는 허락해 준 적도 없고 나는 뭐 이거 누가 농사 짓는지도 모른다. 내 땅에 내가 좀 뭐 내버려 두다 보니까 누가 와서 짓고 있더라.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농사 짓는 분이 영농 손실 보상 받으려고 하면은 땅 주인 도장 받아오라 이렇게 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차인 분들하고 이 관계도 잘 알고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관계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너무 적대적으로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요. 도장 안 찍어준다고 무조건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럼 영농 손실 보상이 나오면 그럼 누가 받느냐? 이것도 중요하겠죠. 당연히 농사 짓는 분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땅 주인하고 농사 짓는 분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영농 손실 보상을 받느냐? 여기에 땅 주인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이다. 그러면 이 농사 짓는 분 임차인하고 땅 주인하고 협의가 되면은 협의된 대로 또 협의가 안 되면
반반 이렇게 나눠 가지게 돼 있어요. 우리 법에. 그냥 뭐 그러면 뭐 나는 땅을 빌려줬고 당신은 농사를 지었으니 영농손실 보상이 나오면 우리 반반 나눕시다. 그래서 협의가 되면 그냥 반반 나누는 거예요. 또 어떤 경우는 뭐 내가 땅 주인이니까 나는 6대 4로 나눕시다. 그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반반으로 한다는 거예요. 반반.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나는 서울에 살고 저기 저 외지에 사는데 그 거리는 이제 외지라고 하면은 직선거리 30km. 그 직선거리 30km면요. 이렇게 길로 꼬불꼬불 내비게이션 키고 가지고 30km가 아니고 우리 지도상에 컴퓨터에서 딱 직선거리 끄었을 때 30km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.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. 근데 이제 그 직선거리 30km 벗어나는 곳에 또 농민이 아닌 분이 농지를 대여를 했어요. 그러면 반반 나누는 게 아니고 그때는 농사 짓는 사람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. 임차인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. 농사 짓는 뭐 임차인 임대인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. 내가 이쪽에 땅이 있는데 다른 땅 또 빌려서 또 농사 지을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뭐 어쨌든 간에 농사 짓는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. 땅 주인이 여기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.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잘 아셔야 되고 나중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작물 조사가 나오면 우리 대책위에서 이렇게 협조하시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응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협조가 다 됐다고 치고요. 협의가 다 됐다고 치고 이제 우리 대책위에서 자 이제 지작물 조사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통보가 가면 그때는 이제 사업 시행자에서 나와서 집이건 뭐 땅이건 뭐 다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. 뭘 조사하냐? 보상할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. 보상할 목록. 이 집에는 농지가 있는데 와봤더니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 안에 채소가 작물이 있고 이거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조사를 해가야 그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보상할 목록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작물 조사 나오면 반드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꼭 뭐가 빠지는 게 없나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땅 빌려준 분, 또 빌려서 농사 지은 분, 이게 빌려서 농사를 몇 년 이상 하다 보면은 이 비닐하우스를 누가 지었는지 이게 이제 그 서로 다툼이 생기는 수도 있어요. 비닐하우스가 3개 동이 있는데 한 개 동은 내가 땅 빌려줄 때 내가 지어가지고 빌려줬고 2개는 임차인이 와서 지었고 뭐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지작물 조사할 때 그것도 다 조사를 해가요. 비닐하우스가 A, B, C 동이 있는데 A 동은 누가 소유자고 누구고 또 B, C는 임차인이고 이걸 다 조사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지작물 조사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참여를 해서 자 요거는 내 거, 요거는 누구 거 이렇게 확정을 지어줘야 돼요. 근데 이걸 확정을 안 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땅 주인이 토지주가 거기 참석을 안 하고 임차인이 참석을 했어요. 혼자서.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뭐고 있으면 이거 내 거예요. 만약에 자기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조사가 저 간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지작물 조사를 나중에 하게 되면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예요. 집도 보면은 우리 건축물 처음에 지을 때 있었던 거 말고 추가로 뭐 달아내거나 뭐 또 뭐 시설을 하거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. 보면은 옆에다 뭐 조만하게 뭘 헛간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달아내서 이렇게 그런 것도 다 보상 대상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건축물 대장에 처음에 지을 때 애당초에 있던 거 빼고는 무조건 뭐 예를 들어 철 계단을 하나 올렸다. 그럼 그것도 별도로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되기 전에지. 그렇죠. 보통 이제 그 이후에 한 거는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걸 제가 너무 당연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지작물 조사를 한다 그러면 꼭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내 거 빠지는 거 없나. 심지어는요 그 마당에 주춧돌 하나까지도 다 조사를 해가요. 바닥에 내가 시멘트로 좀 포장을 했다. 그럼 포장한 것도 다 면적 다 재가지고 가고요. 그 다음에 조경석, 나무 모든 거 다 조사해 갑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로도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목록이 만들어지면 그 목록에서 내 거 빠진 거 있는가 또 나무가 내가 15그루가 있는데 혹시 13그루 적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다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. 이게 하나하나가 다 돈이거든요. 하나하나가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챙기셔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.
예. 그 경우에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까? 오래돼서 없어도 됩니까? 어떤 영수증 말씀? 그래서 뭔가 시설을.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설명드릴게요.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질문 또 받을게요. 그 이제 건축물에 내가 뭐 샤시도 달고 또 뭐 계단도 설치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매출 그때 비용 견적서가 있거나 아니면 비용 들어간 게 있으면 제일 좋아요. 근데 설사 없더라도 그 나와서 조사하는 사람한테 또 나중에 감정 평가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내가 대략이라도 그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걸 좀 준비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 조사하는 사람한테 내가 금액이 얼마입니다, 내가 얼마 들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. 조사하는 사람은 그냥 목록만 작성하는 것이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는데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평가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. 금액이 얼마다, 내가 얼마 비용 얼마 들었다 이거 계단 설치하는데 내가 1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평가사가 평가할 때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참석해서 지작물 조사에 응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손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6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주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주 대책. 이 이주 대책은 뭐냐면 여기 집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, 원주민들이죠. 집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신도시 만든다고 개발 사업하면 외지로 이제 나가셔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집 가진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게 돼 있어요. 우리 정부에서. 그래서 어떻게 세워주게 돼 있느냐?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이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거용 건물입니다. 건축물 대장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야 되냐면 가옥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. 또는 주택.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생 건물도 있죠. 이 건물에는 뭐 여러 가지 건물이 있어요. 근생 건물 있죠. 근생 건물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? 부속사도 있죠.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주택 가옥 외로 뭐 관리사 뭐 이런 것 등등으로 돼 있는 건축물 대장에 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. 해당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잘 아셔야 돼요. 그래서 가옥인 경우에 내가 그 가옥에서 작년 12월 19일 날 발표 나기 1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2017년 12월 19일이죠. 그 1년 이전부터 그 가옥을 내가 소유하고 내 명의로 돼 있어야 돼요. 소유하고 내가 살아야 돼요. 그래야만이 이주자 택지를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는 내 명의로 돼 있는데 거기 나는 딴 데 가서 살고 우리 부모님이 거기 살아요.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거기에 어머니 명의로 돼 있으면 어머니가 사셔야 되고 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만 이주 대책을 세워줍니다. 그리고 반드시 제가 그랬죠.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. 근생 건물이나 뭐 부속사, 관리사, 비닐하우스 그 어떤 것도 안 돼요. 주거용 건물 가옥으로 돼 있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걸 주느냐 대책을 정부에서 여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,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.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공급이 돼서 원가 있죠, 원가. 그 조성 원가라 그러는데 사업 시행자가 이거 이제 다 철거하고 밀어서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기까지에 들어간 비용, 그까지만 원가만 내고 그 이하로 살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거예요. 조성 원가에서 이 도로, 가스, 전기, 통신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다 빼고 그래서 조성 원가의 약 한 80% 내지 70% 정도 되는 아주 싼 가격에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그게 이주자 택지라고 하는 거예요. 이주자 여기서 이제 못 살고 나가는 사람이지 이주자한테 주는 택지다. 택지라고 하는 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? 내가 나중에 보상 받은 다음에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집을 짓는 거죠. 건축을 해서 사는 거지. 거기 1층에 점포가 들어가요. 가게를 할 수 있게. 그 다음에 2층, 3층, 4층은 주택으로 돼 있어가지고 세 주고 임대 주고 주인은 맨 위층에 4층에 보통 살고 보통 그렇습니다. 그렇게 이제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거를 받게 되면은 외지에 있는 분들 있죠. 여기 수용 당하는 분들 말고 외지에 있는 분들은
이 건물의 모양이 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사진 조그만하게 제가 하나 크지는 않은데 이 7페이지 보면 이주자 택지 모양이 나와요. 여러분들 아마 여기 다산 신도시나 이런 데 가시다 보면은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. 이런 집들. 그죠? 1층에 가게가 있고 2층, 3층, 4층에 이렇게 주택으로 돼 있는 집 있잖아요. 쭉 이게 막 여러 집들이 여기 돼 있죠, 보통 골목에. 네,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급하는 게 이주자 택지예요. 그래서 꼭 이 이주자 택지는 받으셔야 되는 게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 권리만 있어도 이 권리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. 외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런 땅을 어떻게든 사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이렇게 저 1층에 점포 두고 새 주고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. 그래서 이걸 사겠다고 이제 거래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고, 그래서 이제 이 자체로 권리금이 이제 생기는데 피가 붙는데 보통 얼마 정도 하냐면은 보통 여기 다산 신도시 같은 데 보면은 뭐 피가 2억, 3억씩 이렇게 막 붙어요. 요 강 건너 하남 같은 데는 막 5억까지. 내가 요 받을 자격만 있어도 그렇게 피값이 형성이 돼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로 보면 아주 큰 거죠. 굉장히. 그래서 보상받는 것 중에서 이 이주자 택지가 가장 그래도 재산적 가치는 크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요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어떻게든 이걸 이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, 이걸 잘 몰라가지고 혹시라도 뭐 그 사이에 주소를 옮긴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. 예, 주소 옮겨도 안 해줍니다. 보상되는 날까지 주소 거기 있어야 되고 살아야 돼요. 근데 나는 여기 살았는데 만약에 주소만 옮겼다. 그때는 내가 이제 사업증자 바로 주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내가 입증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그걸 또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소 옮기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, 또 꾸준히 거기 계속 이제 보상되는 날까지 사셔야 됩니다. 누가 사셔야 되냐면 소유자가 살아야 돼요. 아셨죠? 자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생활대책 이렇게 나와요. 8페이지에. 이 생활대책은요,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상가 딱지. 그죠? 많이 들으셨죠? 이 상가 딱지, 그럼 나는 상가 딱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, 저 전화 엄청 받습니다. 제가 하루에 뭐 제가 모르는 분한테 제가 이제 총회하거나 하면은 이제 제 연락처가 다 나눠드리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. 그래 하루에 뭐 수십 명씩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상가 딱지예요. 왜 이게 이제 물어보시냐 하면은, 이게 먼저 어떤 분들이 받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상가 딱지는 내가 영농 손실 보상, 농사 지어 가지고 영농 손실 보상 받는 사람, 그 다음에 영업 보상 받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, 영농 손실 보상을 아무한테나 다 주는 게 아니고 영농 손실 보상 받는 사람 중에서 노지 있죠. 노지는 2,000제곱미터, 그냥 600평 정도.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는 660제곱미터에서 한 200평 정도. 그 정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영농 손실 보상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는 이 생활대책용지라 그래서 상가 딱지를 줍니다. 공급하는데 그 상가 딱지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상업용지, 이거 근린생활시설용지라 그래요. 정확하게는 그런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, 이것도 뭐 내가 8평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, 그죠?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을 모아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큰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어서 나중에 수익을 나눠 가지는 건데, 요즘에 그렇게 건물 직접 짓는 분도 없어요. 이 그냥 조합을 만들어서 딱지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서 건물 짓고 싶어하는 사업자들이 막 나타나서 나중에 그걸 삽니다. 우리 이주자 택지 사듯이 사요. 그러면 거기에 권리 하나당 뭐 피가 붙어요. 몇 천만 원씩,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.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이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,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낮아지겠죠. 아예 없으면 없죠. 피가 없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도 피가 꽤 형성이 돼요.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고, 나 이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들 물어보시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축산 보상 받거나 영농 손실 보상 받거나 하는 분들이 이 생활대책용지 상가 딱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꼭 그 조합원에 가입을 해가지고 조합원으로서 그걸 나중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권리를 꼭 잊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
9페이지 보시면 협의 양도인 택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이 협의 양도인 택지는 아까 그 이주자 택지하고 비슷해요. 이것도 뭐냐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름이 협의 양도인 택지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통지하거든요.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 이의 달지 않고 그냥 주는 돈만 받고 모든 땅 권리를 다 소유권 넘겨줬을 때 그걸 협의 양도했다 그러는 거예요. 전부 다. 그러면 전부 다 협의 양도를 한 사람한테 한 70평 정도 되는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다만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주자 택지하고는 좀 달라요.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1층에 점포가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지죠 이게.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내가 조용히 내가 여기다 단독주택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은 또 이게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이게 잘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주느냐? 땅이 300평 이상,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보상받는 사람이 주겠다는 사업시행자가 주겠다는 돈만 받고 소유권을 다 넘겨주고 협의를 하면 협조해주면 그때 요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. 근데 가격은 좀 비싸요. 이주자 택지보다 훨씬 비싸가지고 이거는 감정 가격에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보통 보면은 이 협의 양도인 택지를 많이 만들지는 않아요. 그래서 공급을 꼭 부족하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살라는 사람은 많고 또 이 공급은 부족하면 추첨을 합니다. 근데 추첨해서 또 떨어지면 또 못 받아요.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금액이 나중에 통보받았는데 억울해서 내가 보상금을 더 올리기 위해서 재결이나 소송을 할 것이냐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나중에 이제 이런 판단을 그러면 내가 뭐 지식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상금 통지되면은 저희가 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저희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다 개별 상담을 해드려요. 이제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그때 가서 이제 이걸 받을지 아니면 뭐 금액을 올릴지 이런 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대신에 이제 탈락한 사람들은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분양권을 줍니다.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데 대신에 그것도 이제 무주택 세대주한테 줘요. 무주택 세대주한테. 그러니까 집이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는 또 아파트 공급을 안 해주죠.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계셨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10페이지 보시면 대토보상이라고 나옵니다. 이 대토보상도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고 이 3기 신도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대토보상을 적극 권장하겠다,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한 바가 있어서 요즘에 대토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. 우선 요거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대토보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보상금이 책정이 됐는데 10억이 나왔어요. 10억이 나왔어요. 근데 이거를 내가 돈으로 받을 수 있죠. 원래 돈으로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어떤 경우는 나 이거 돈으로 안 받고 대신 여기 신도시로 다 조성된 다음에 그 땅으로 나 받고 싶어 하는 게 대토입니다. 돈 대신 땅으로 받겠다. 어떤 땅이냐? 여기 다 개발된 땅을 받겠다는 거예요. 그게 대토예요. 그러면 그 대토는 그럼 어떤 땅을 공급을 하느냐? 일단은 이 땅을 보통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급하기도 하고요.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급하기도 하고요. 근데 이제 단독주택은 잘 공급을 안 해요.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나 그 다음에 상업용지, 거기다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, 그 다음에 또 근생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7층에서 10층 그 정도 되는 건물, 그런 건물 지을 수 있는 거기 이제 점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. 이제 그런 땅, 그런 걸 지을 수 있는 땅을 돈 대신 주는 게 대토입니다. 그래서 대토 보상이라고 합니다. 원래 원칙은 대토 보상, 현금 보상에 반대되는 대토 보상이라 그래요. 그래서 돈 대신 땅으로 받는 것이 요 대토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느냐? 이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. 이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, 20평, 한 10몇 평만 땅을 수용받아도 이걸 받을 수 있죠.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200제곱미터니까 불과 얼마 안 돼도 한 60평 되면은 받아요.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상받는 가격에 비해서
이 공급하는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요.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얼마 전에 뭐 지금 여러 군데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. 한 전답이 평균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나온 그런 전답 보상받는 그런 지역에서 이 상업용지 대토가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평당 한 1,500만 원이 넘어요. 그리고 최근에 저기 판교 금토동이라고 있는데 금토지구라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상담을 하다 왔는데 거기에는 상업용지가 3,800만 원 평당. 너무 비싸죠. 그래서 이 대토로 하는 것이 이제 뭐 당연히 누구나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게 웬만큼 보상금 되지 않고서는 땅 받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게 그리고 요즘에 있죠. 이 대토 보상에 대해서 막 홍보하고 다니는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. 미리서 막 대토 사업에서 그 돈 벌겠다는 장사하는 분들이죠. 말하자면. 근데 자기 혼자서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대토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. 그럼 그 권리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추진해 주겠다고 해서 일부 권리를 넘겨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나눠 가지겠다 해서 이제 그런 사업자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. 벌써 여기 왕숙지구도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나중에 대토를 하세요. 대토 받으시면 뭐 수익이 엄청나게 뭐 몇 배가 됩니다.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뭐 그분들 얘기가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대토라고 하는 건 또 위험성이 있어요.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일단 내가 10억을 받을 게 있어요. 그거 난 대토 신청을 해요. 돈으로 안 받아요. 그럼 10억이 이제 묶이잖아요. 그럼 그 대토에서 성과가 나려면 한 최소 5년, 6년, 7년씩 걸리는 거예요. 그럼 그때까지 돈을 못 써요. 그러고 나서 그때 땅을 받아가지고 뭐 건물을 지었어요. 빌딩을 하나 지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러면 지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?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야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? 분양을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좋아가지고 분양이 잘 되면 수익이 나는 것이고 그때 가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침체기가 돼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이 되면 오히려 손실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토 하라는 그런 권유를 많이 받더라도 너무나 쉽게 이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.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잘 내 입장에서 이게 받아도 되는지도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아까 보상되고 나면 이제 대책위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. 이런 것들도 다 상의를 해보시고 물론 결정은 자기가 해야죠. 본인이 누가 하겠어요, 그죠? 근데 이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. 그래서 이 대토 보상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관심들이 높지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.